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6강 누항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시조를 배우셨고 이번 영상에서는 가사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시조에 비해 훨씬 길어졌죠. 앞서 배웠던 시조가 장형화된 형태가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누항사는 박일로라는 작가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고향에 내려와서 어렵게 살고 있는 형편을 노래한 시입니다. 작가의 친구가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물은 편지에 답하는 형식의 시입니다. EBS 교재에 실린 시가 누항사의 전문은 아니고요. 중략된 형태죠.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서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사는 시조가 길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평시조에서 보였던 사음보의 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어리고 우활한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 어리다는 어리석다 라는 뜻이죠. 우활하다도 어리석다랑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내 위에 더는 없다. 내가 가장 어리석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스스로를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자기가 살아온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는 화자의 생각을 대변하겠죠. 길흉 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이 모든 인간사를 하늘에 맡겨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론적인 사고를 보이죠.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누항 좁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리를 누항이라고 하는데 이 누항에 초막을 지어두고 살고 있어요. 더러운 거리에서 기와집도 아닌 초막을 짓고 산다. 화자가 가난하게 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누항, 누항사라는 제목의 누항을 가리킵니다. 풍조 우석에 썩은 짚을 땔감 삼아. 풍조 우석은 고르지 못한 날씨, 아침 저녁 비바람을 뜻하거든요. 이런 고르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짚을 땔감을 삼고 있어요. 나무단도 아니고 썩은 짚을 땔감으로 삼고 있네요. 이렇게 누항, 썩은 집, 초막 이런 시어를 통해서 화자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자면 이 시는 이런 한자어도 사용되었고 아래쪽에 보면 호비나 숭늉과 같은 우리말도 활용되고 있어요. 한자어와 우리말을 적절히 활용해서 화자의 생활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땔감을 떼운다는 건 무언가를 요리한다는 것이죠. 닷톱밥 서홉죽에 연기도 하도 할샤. 닷홉 한 홉은 약 180ml 정도인데 닷홉밥을 짓고 있고요. 서홉죽을 짓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요리를 하고 있는데 연기는 너무 많이 피어나요. 넉넉지 못한 형편에 겨우 요만큼 밥을 하는데 연기만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화자의 비참한 처지를 더욱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버려 졸밀듯 나아오니. 얼마 만에 받은 밥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자식들의 끼니도 챙겨주지 못할 만큼 매우 궁핍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에 삼순구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 달에 9끼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담에는 서발막대 거칠 것 없다. 긴 막대를 들고 방 안에서 휘둘러도 어디 거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간살이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모습이 장기판에 조리 밀고 나오는 듯 합니다.
직유법이 쓰였죠. 배고파서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인정 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사람이 인정이 있어서 차마 혼자 먹을 순 없고요. 아이들에게 먹였겠죠. 덜 데운 숭늉에 빈배 속일 뿐이로다.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자기는 덜 데운 숭늉을 마시면서 빈배를 잠시 속일 뿐이에요. 배가 부르지도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항, 인정, 천리 이런 한자어도 쓰였지만 홉, 숭늉, 빈배 이런 일상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우리말을 사용해서 화자의 가난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 시의 작가 박일로는 양반이죠. 사대부예요. 사대부 하면 기왓집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임난 이후에 이렇게 몰락한 양반도 생겼다는 것, 양반도 생계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생애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내 생애가 이러하다고 해서 어떠하죠? 매우 가난하다고 해서 장부의 뜻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 장부의 뜻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고 이 장부의 뜻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안빈일념과 관계되니까 이 구절 읽고 설명합시다.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안빈일념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마음을 편히 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가난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앞 구절에서 설명했던 장부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안빈일념을 품고 있는데 옳게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나는 옳게 살고 싶은데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시의 화자는 안빈일념이라는 옳은 생각을 품고 있는데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괴리를 보이고 있죠. 이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생활상, 화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문제에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었다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본사 부분으로 넘어가거든요.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에는 담겼으랴. 방금 읽은 두 구절이 형태적으로 유사하지요. 대꾸법이 쓰였고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매우 가난한 현실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가을은 사계절 중에 가장 먹을 것이 풍족한 계절인데 가을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봄은 계절 중에 가장 먹을 것이 부족한 계절이죠. 가을에도 먹을 게 없는데 봄이라고 먹을 게 있겠니? 그리고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에는 술이 담겨 있을 수 있겠니? 이 병을 항아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현실을 대꾸법과 서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구절 다만 하나부터 내 집에 다 모였구나 이 부분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공부해 오셨던 누항사 지문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이번 교재에서 이본을 여기 실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구절은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만 하나 빈독 위에 어른 털도 든 늙은 쥐가 있는데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 대낮의 강도로다. 쥐가 그나마 있는 곡식을 빼앗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쥐를 강도라고 말하고 있죠.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 자, 쥐한테 다 빼앗겼어요. 석서 3장을 시시로 음령하며, 석서 3장은 임금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임금을 쥐로 비유해서 표현한 그런 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석서 3장을 화자가 읊었다.
임금을 풍자하는 시를 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의 흐름상 이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이 석서삼장은 그냥 자기의 곡식을 빼앗아간 쥐를 원망하는 내용이다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쥐에게 식량을 뺏긴 이런 허탈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고요. 탄식 무언하며 머리 긁을 뿐이로다. 아 하고 탄식하고 할 말도 없고 머리만 긁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량이 없는데 쥐까지 식량을 뺏어갔죠. 이 중에 탐욕스런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여기서 말하는 탐욕스러운 악귀는 화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존재, 가상의 존재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이 악귀가 모두 다 내 집에 모였단 말은 내가 그만큼 가난하다는 의미죠.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뿐이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인생은 천지간의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런가. 기한, 배고픔과 추위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일단심을 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일단심은 한 조각 붉은 마음인 일편단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매우 가난하지만 이런 가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뿐이 아니라 세상에 많으며 따라서 가난함에 괴로울지라도 충성심을 잊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는 바로 중략 부분이 나와서 갑자기 일단심이 나오는 것이 흐름상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 중략 부분에는 화자가 임진왜란에 참전을 해서 왜적들을 소탕했던 내용이 드러나거든요. 그 내용은 방금 언급한 일단심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경험, 전란 이후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가난해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봄에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야 하죠. 근데 땅을 갈려면 소가 필요한데 화자는 가난해서 소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이웃에게 소를 빌리러 갔는데 무한하게 거절당하는 장면,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장면, 여기까지 중략 부분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웃에게 소를 빌리러 가는 장면은 여기 누항사에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꼭 다뤄보시길 바랄게요. 자, 결사 부분을 볼게요. 강호 한 꿈을 꾸언지 오래러니. 강호한 꿈, 강호는 자연을 대표하죠. 자연에서 사는 큰 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연에서 달과 바람을 벗으로 삼으면서 사는 것,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강호한 꿈입니다. 그것을 꾼 지는 오래됐는데 이루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살 걱정과 관련된 속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걸 들 수 있겠죠. 물가를 바라보니까 푸른 대나무가 많아요. 유비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 사라. 유비 군자는 학식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그냥 편의상 여러분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낚싯대 하나 빌려주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화자가 꿈꾸었던 강호한 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낚싯대를 빌려서 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는 것. 이것은 강호한 꿈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갈대꽃 깊은 곳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겠죠. 여기서 이 자연물들과 친구가 되어서 임자 없는 풍월광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자연에서 절로절로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가라 하랴.
백구는 갈매기를 뜻하는데 자연 친화적인 삶을 노래한 고전 시가에는 백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다툴이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다툴 사람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에요. 이것은 자연이자 자연에서의 삶입니다. 물가를 바라보니부터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호한 꿈,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잊고 살았던 강호한 꿈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태도가 드러나는 시를 찾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제야 소빌리기 맹세코 다시 말자. 이 부분도 원래 여러분들이 다뤘던 누항사에는 없는 구절이에요. 소빌리기는 아까 언급했던 중략된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소빌리기 같은 건 다시 말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 있으리마는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뜻이 있겠냐마는 여기서 말하는 지취는 세속에서의 성공, 부귀, 영화쯤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두세 일엉 반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아까 소를 빌리지 못해서 봄농사를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다 밭과 논을 다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불어 말렸노라. 있으면 죽 먹고 없으면 굶고 그래도 부귀와 영화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빈천 스리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 불이 여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내 가난함을 슬프게 여겨서 저리가 한다고 한들 물러나겠어요? 남의 부귀를 부끄럽게 여겨서 이리와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방금 이 두 구절은 서리법과 대꾸법을 활용해서 가난은 내 운명이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겼으리. 인간의 모든 일은 운명에 달렸다고 말하는 운명론적 인생관이 드러납니다.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100년 살랴. 가난하고 부유한 것에 따라서 인간의 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방금 읽은 이 구절을 그 뒤에서 구체화하고 있거든요. 원헌이는 몇 날 살고 석숭이는 몇 해 산고. 자, 원헌 가난했던 사람이죠. 석숭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몇 해를 살았는가라고 실제 인물을 언급하면서 앞 구절에서 언급했던 사람의 명은 가난함과 부유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자기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난함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빈이 무원을 어렵다 하건만은. 자, 빈이 무원, 가난하지만 무원, 원망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는 매우 어려운데 내 생에 이러하되 서론 뜻은 없노라. 내 생애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그것을 서러워하지 않는다. 즉 나는 빈이무원하겠다라는 것이죠. 단사표음을 이도 좋기 여기노라. 단사표음, 소박한 음식이죠. 소박한 음식도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노라. 평생의 큰 뜻이 온포에는 없대요. 따뜻하고 배부른 것인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뜻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가 이제 드러날 거예요. 태평 천하에 충효를 일삼아 화형제 신붕우
외다할이 뉘 있으리. 자, 충효, 형제끼리 화목하고 친구끼리 신뢰를 다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유교적인 가치죠. 이런 것을 틀리다고 할 사람이 없다. 서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유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나는 가난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그 밖에 남은 일이란 앞에서 언급한 이런 유교적인 도의와 관련된 그 이외의 일은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 운명론적 세계관이 또 드러나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겠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재에 실린 누항사 같이 봤고요.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가장 기본적으로 10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화자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다. 운명론적 세계관은 사실 처음부터 나와 있거든요. 길흉화복을 하늘에 붙여둔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했던 그 밖에 남은 일은 생긴 대로 살겠다든지 이런 모습은 화자의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죠. 2번 유교적 도의를 지키면서 살고자 한다. 이것도 뒷부분 충효를 일삼는다. 화형제 신붕우를 나의 가치관으로 삼겠다. 유교적 도의를 지키며 살고자 하는 모습 나오고요. 3번 가난과 부귀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죠. 내 빈천을 싫다고 여겨서 물러나지 않고 남의 부귀를 부러워해서 이리화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 빈천과 부귀를 의인화했고요. 그리고 이 글의 갈래는 가사, 시조의 형태가 길어진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조의 3, 4조, 사음보의 율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강호에 사는 즐거움을 순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표현하고 있다. 강호 한 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글의 화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강호에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즐거움이 없으니까 순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표현한 것도 아니죠. 1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게요. 12번 풀어볼 겁니다. 기억에 드러나는 화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위에 나와 있죠. 강호 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러니 먹고 살 걱정으로 어지버 잊었도다. 적절한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답 몇 번 하셨어요? 기억은 나는 자연에서 사는 꿈을 꾼 지 오래됐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꿈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위험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뜻이죠. 여기서의 포도청은 요즘의 경찰서와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도 많았지요. 강호한 꿈은 이상이고 먹고 살 걱정은 현실이죠. 여기서 헷갈릴 만한 건 4번 정도인데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 보니 내 몰골이 영락없는 초상집 개꼴이더라고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 꼴이 매우 초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초상집 개는 주인이 죽었죠. 그래서 밥을 준 사람 없이 초췌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나머지는 기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24번 풀어볼 겁니다.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많은 고전시가가 임금에 대한 충성이나 임에 대한 사랑 등 관념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 많은데 윗글은 화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어서 처지를 공감하며 읽을 수가 있었어. 누항사의 특징이거든요. 화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 궁핍한 사대부의 현실을 알 수 있다는 것. 2번. 표현면에서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생활 속의 구체적 상황을 말해주는 것들이어서 괜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은 다른 작품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어. 이 시에서도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죠. 누항, 길흉화복, 혹은 여기 안빈일념, 혹은 일정천리 이런 시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화자의 처지, 화자의 일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인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 순전한 아름다움을 위한 한자어가 아니라는 면에서 이전의 작품들과 다르죠. 3번. 윗글의 화자는 처지면에서는 가난한 평민의 위치인데 추구하는 가치는 양반의 가치관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쪽에도 쉽사리 안주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화자의 처지는 오히려 평민보다 못하죠. 소도 없고 가난하고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가치는 유교적인 가치관, 자연 친화적인 가치관을 보이고 있어요. 평민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갈 곳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궁핍하기 그지없는 현실에서 유교적 덕목을 지키며 살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왠지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들렸어. 마지막 부분에 유교적 가치관을 지키며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충효, 화형제, 신붕우.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봄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갈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이런 유교적인 관념을 외치는 것,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까? 공허한 외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 왜 틀렸는지 봅시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을 담담히 수용하여 안빈낙도를 즐기는 생활의 여유가 멋스럽게 드러나 있어. 자신이 당면한 가난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드러나요. 그런데 안빈낙도를 즐기면서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자는 그저 안빈낙도를 지향할 뿐이죠. 그래서 24번은 5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여기까지 누항사 같이 공부했고요. 뒷부분에 보면 누항사의 중략된 부분에 관한 문제도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공부하시고 충분히 익히신 후에 뒷부분의 문제도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작품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